아름다운 부자 이야기. 큰 상인에서 민족의 스승이 된 이성훈. 평안북도 정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납청정은 유기 녹그릇 제조공업으로 이름난 고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더불어 유기공장이 많이 있는 곳으로 조선 중기부터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방에 유기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납청정에서 손꼽히는 부자는 이밀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납청정에서 가장 큰 유기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1874년의 어느 날 이밀권의 집에 11살 소년이 사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이 뒷날 보부상을 거쳐 조선의 큰 상인이 되고 민족의 스승으로 불리게 되는 남강 이성훈 1861년에서 1930년입니다. 이성훈은 이밀권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영감의 사랑방에 놓인 요광을 비우고 방 쓸고 걸레질을 하고 부엌에서 불을 뗐습니다. 또한 낮에는 유기공장과 유기상점을 드나들며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이성훈은 어린 나이였지만 몹시 부지런했습니다. 주인 영감이 난 그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일을 시킨 적이 없어.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걸 하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주인 영감이 이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장부를 정리하도록 해. 거래처로 수금도 다니고. 알겠습니다, 주인나리. 이성훈은 이밀권의 집에 오기 전 할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서당에 다녔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인 그는 10살 때 할머니와 아버지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5살 많은 형이 있었지만 각기 살 길을 찾아 사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서당은 그만두었지만 그나마 글을 읽고 쓸 줄 알아 다행이었습니다. 주인 영감 밑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수금하는 일을 맡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훈은 심부름을 다니면서 유기장사에 대해 이것저것 보고 배웠습니다. 놋그릇, 놋숟갈, 놋대야, 놋요강. 유기제품은 누구나 좋아하는 생활용품이로구나. 명절을 앞둔 철에 유기가 많이 팔리네. 그것은 명절에 새 그릇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겠지. 농촌에서는 가을에 추수를 하여 받기로 하고 미리 외상을 주기도 하는구나. 이성훈은 어린 시절에 겪은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유기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15세에 장가를 든 이성훈은 주인 영감 집에서 나와 살림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영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유기장사를 하겠다는 거니? 예, 물건을 주시면 시장을 돌아다니며 팔아보겠습니다. 노숟갈 한 짐을 외상으로 주지. 제주껏 팔아보렴. 이성훈은 주인 영감에게서 노숟갈 한 짐을 얻어 보따리에 싸 짊어졌습니다. 그는 소원대로 보부상이 된 것입니다. 이성훈은 상인들을 따라 평안도 정주지방에서 열리는 각 시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노숟갈 짐은 60kg이 넘어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긋고 또 걸었습니다. 봄, 가을은 그럭저럭 다닐만 했지만 여름과 겨울은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생이 심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도 못 자고 걷는 새벽길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 날은 비상을 먹는 게 좋아. 어느 날 이성훈은 유기장수들과 함께 가다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은 독약인데 먹어도 괜찮아요?
쌀래기만큼만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 너도 먹어봐라. 금방 몸이 후끈후끈해질 거야. 이성우는 비상조각을 넘겨받아 조금 떼어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정말 몸이 후끈후끈해졌습니다. 이성우는 처음에 평안도 정주지방의 시장만 돌아다녔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유기공장이 많아 유기장수들이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했던 것입니다. 여간에서는 탕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어. 사람들이 단골 유기장수한테만 물건을 사니 말이야. 차라리 멀더라도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장사를 하자. 거기서 새로운 단골을 얻는 거야. 이성우는 황해도의 안악, 재령, 신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여서 살림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기장수들이 이곳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성우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유기가 금방 동이나 더 많은 유기를 지고 와야 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 많은 유기를 짊어질 수 없어. 나귀를 사서 유기를 싣고 다녀야겠다. 유기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귀로도 모자라 소달구지에 유기를 가득 싣고 다녔습니다. 황해도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 외상거래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유기를 외상으로 주어 그 대금을 가을 추수 때 곡식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황해도의 재령, 신천, 언율 등지는 목화 농사로 유명했습니다. 이성우는 유기갑으로 목화를 받기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화를 몽땅 사서 정주나 평양에 가서 팔까? 그럼 꽤 돈을 벌 거야. 이성우는 유기장사를 하며 목화장사까지 했습니다. 해마다 목화를 잔뜩 사들여 평안도에서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1887년 이성우는 24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자 이제는 큰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부상을 그만두고 유기상점과 유기공장을 차리자. 유기공장을 세우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디서 빌리지? 평안북도 철산에는 평안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오이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이순은 평안도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운도 돈을 빌리려고 오이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이순의 집 사랑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오이순에게 돈을 빌리러 온 상인들이었습니다. 오이순이 집을 비우고 없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오이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이순은 사랑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내가 요즘 조상들 묘소에 비석을 세우는 일로 무척 바쁘다오. 나한테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일이라서. 오이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자리에 모인 상인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오이순을 칭송했습니다. 큰 일을 하셨군요. 역시 어르신은 조상을 잘 섬기는 분이에요. 장한 일을 하셨어요.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르신께서 부자가 되신 까닭을 알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니 당연히 복을 받아 재물이 쌓이지요. 오이순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는 침을 튀기며 집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복을 받아 재물이 쌓여도 근심 걱정은 여전하다오. 내가 요즘 삼촌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거든. 여러 번 장사 미천을 대주어도 돈을 다 없애고 또 손을 내미니 삼촌이 워낙 낭비가 심해서 돈을 모을지 모르고 물 쓰듯 펑펑 써. 그리고는 조카인 나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보채니 이승우는 윗방 잇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이순의 이야기를 듣다 말고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안 이야기는 그만하시지요. 자기 조상 묘소에 비석을 세운 것이 무슨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삼촌형을 보시다니요. 그것도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순간 오이수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늘 칭찬만 듣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젊은이가 감히 늙은이한테 충고를 해? 오이수는 이승훈을 노려보더니 사랑에서 뛰쳐나가 안채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이 사람아, 돈을 빌리러 와서 그런 심한 말을 하면 어떡해? 주인 영감의 비가 상했으니 오늘은 돈을 빌리기 털렸군. 자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어. 사람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성훈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이성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이순이 다시 사랑으로 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이순은 뜻밖에도 온화한 얼굴로 이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자네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옳아. 자기 조상 묘소에 비석을 세운 것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떠벌렸으니 게다가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삼촌 흉을 본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오이수는 이성훈에게 사과를 하고는 자네는 돈을 얼마나 빌리러 왔는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성훈은 오이순에게 돈을 빌려 납청정의 유기공장을 세웠습니다. 어린 시절 몸담았던 이밀권의 유기공장보다 훨씬 큰 유기공장이었습니다. 이성훈의 유기공장은 다른 유기공장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성훈은 공장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근로자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하려면 공장에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한다. 이성훈은 작업 환경을 따져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에게는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일하게 했습니다. 이성훈은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며 하루 8시간 일하고 휴식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공장들보다 임금을 2배나 더 주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임금을 한 냥만 줘도 고분고분 일하는데 왜 2냥이나 주는 거야? 그렇게 근로자들에게 인심 써다가는 오래 못 가지. 곧 공장문을 닫게 될걸? 다른 유기공장 주인들은 이승훈이 얼마 못 가 망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과는 달리 이성훈의 공장은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니 이성훈의 공장에서는 품질 좋은 유기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하루에 100개를 만든다면 그의 공장은 하루에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양에 지점을 설치할 만큼 이성훈의 유기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진 청나라 병사들이 달아나는 길에 납청정에 들러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듬해 5월 덕천 산골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 상점, 공장이 모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불태우고 물건을 모두 훔쳐가서 녹그릇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구나. 내 젊음을 바쳐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다니. 오이수는 영감에게 진빚만 남았구나. 납청정 유기마을에는 오이순에게 빚을 얻어다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점과 공장이 파괴되어 빚을 갚을 길이 없자 하나둘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성훈은 아무리 망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분이 아닌가. 상인이라면 신용이 있어야지.
나의 형편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자. 이성우는 오이순에게 진 빚과 이자를 계산해 그 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이순을 찾아가 명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난리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 진 빚은 나중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오이순은 명세서를 들여다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안도 땅에서 나한테 빚을 얻어쓴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런데 전쟁통의 손해를 보고는 나한테 찾아와 사정을 말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장사를 하려면 자네처럼 신용이 있어야지. 오이수는 벼루를 꺼내어 붓에 먹을 덤뿍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붓으로 명세서 위에 10십자로 가위표를 쭉쭉 그었습니다. 이 돈은 없는 것이니 잊어버리게. 자네도 이제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내가 돈을 대줄 테니 다시 한번 시작하게. 오이수는 이성훈에게 2만 냥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성훈은 그 돈으로 유기상점과 유기공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납청정에는 다른 유기상점과 유기공장이 없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평안도에서는 이성훈이 만든 유기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 이성훈은 유기뿐 아니라 석유, 양약, 종이, 도자기, 자파 등 여러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큰 부자가 되어 그가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70만 냥이 되었습니다. 당시 소 한 마리 값이 한 냥이라고 하니 소 70만 마리 값이었습니다. 2008년 600kg 기준으로 한우 수소의 평균 가격이 389만 5천 원이니 3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우는 1904년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하는 장사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운을 잃고 2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지냈습니다. 1907년 봄이었습니다. 평양을 찾은 이성우는 모란봉에서 개최된 시국 강연회에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물리치려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기르려면 새로운 교육을 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우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투를 풀어 머리를 깎았으며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 길은 교육을 통해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다. 이성우는 이때부터 교육사업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강명, 의숙과 오산학교를 세웠으며 3.1 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큰 상인에서 민족의 스승으로 변신한 이성우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이성훈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30년 5월 9일 새벽 4시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혀 썩히지 말고 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에 이용하라. 그러나 그의 이 유언은 일본 경찰의 방해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오산학교. 이승훈이 세운 강명의숙서당에서 입학생 7명으로 시작하여 4개월 뒤 신학문 중등교육기관인 오산학교로 바뀌었어요. 1919년 3.1 운동 때는 이성훈의 독립선언에 호응해 학생 1200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고 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학교예요. 소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도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오산학교 1907년.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말을 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우리 글을 숨어서 써야 했던 그때. 남강 이승훈이 민족혼을 지키고자 학교를 세운다. 일제의 탄압과 핍박에도
꿋꿋하게 우리 것을 가르친 평안북도 정주에 세워진 오산학교에 대해 알아보자. 1907년 추운 겨울날 한 어른이 얼어붙은 오물을 깨며 학교 화장실을 청소한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 이리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닙니다. 장차 훌륭한 인재가 될 학생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고 청소는 내 몫입니다. 손수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을 치우던 그 어른은 누구일까? 허드렛 일을 하던 이는 바로 이 학교의 설립자 이성훈. 1907년 일본의 노골적인 침탈 야욕이 온 천하에 드러나던 시절, 고종 황제가 강제로 물러나고 대한제국 군대도 강제로 해산되자 항일 민족 의식은 날로 높아진다. 이때 도산 안창호를 주축으로 신민회가 조직되고 나라를 구하자는 운동의 하나로 신교육 열풍이 분다.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그저 앉아만 있을 수 있습니까? 총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라, 꼭 맞는 말이야. 도산 안창호의 강연을 듣게 된 성공한 사업가 이성훈. 민족교육에 앞장서고자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삼고초려해서 쟁쟁한 선생님들을 모셔오는데 신채호 독립운동가, 조만식 정치가 독립운동가, 홍명희 소설가, 언론인, 사회운동가, 유영모 교육자, 종교인, 염상섭 소설가.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이들은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젊은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었다. 이 학생들 가운데 나라를 구할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핍박에 잔뜩 움츠렸던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존댓말을 쓰는 선생님들. 네, 그랬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민족의식을 말살하려고 오산학교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지목하고 1942년 교사와 학생 수백 명을 투옥시키고 일본인 교장을 세워 학교를 운영하려 든다. 교사와 학생들은 민족 교육을 지키려 이에 맞서 격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독립을 위해 펜을 들어야 한다. 1907년 12월 24일 평안북도 정주에 설립된 오산학교. 독립을 위해 민족 정신을 강조했던 민족교육의 산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다.